여러분, 거울을 보며 그 속의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전 재산과 맞먹는 다이아몬드 장신구를 두르고 최고급 오트 쿠티르 의상을 걸친 화려한 의원 사모님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망과 질투 어린 시선으로 저를 봅니다. 그들은 제가 돈과 명예,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권력자 남편까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거울 속의 그 여자는 사실 20년 전에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무덤처럼 차가운 1000제곱미터 대저택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갔습니다. 사회와 배신자 남편이 강제로 씌운 단아하고 정숙한 아내라는 가면 아래서 숨이 막혀 죽어갔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영혼 없는 시체처럼 유리 진열장 속의 인형처럼 살아가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었고 권위 있는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목이 낡은 싸구려 흰 셔츠를 입은 25살의 운전기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이가, 그에게서 나는 소박하고 상쾌한 비누 냄새가 20년 동안 숨죽여 살던 저에게 다시 숨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와이퍼가 끽, 끽 소리를 내며 앞 유리에 쏟아지는 빗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의 좁은 공간 안에는 구슬픈 재즈 음악만이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만취한 채 지독한 외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백미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짙은 속눈썹 아래 깊고 까만 눈동자였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사모님으로 보지도 않았고 55살의 늙은 여자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그저 하나의 여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껍질을 뚫고 들어와 제 안에서 떨고 있는 은밀한 갈망을 건드리는 불처럼 뜨겁고 강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죄였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 그 밀폐된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와인 한 잔 따르십시오. 지금부터 미란 사모님의 충격적인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남편, 박동석 의원입니다. 뉴스에서 그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사람들은 가정의 가치와 사회적 도덕을 이야기하는 점잖은 남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저, 미란 여사가 서 있습니다. 완벽한 행복의 상징처럼 남편과 팔짱을 끼고 우아한 올림머리에 모범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은 그저 무언극일 뿐입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명성을 빛내기 위해 유리 진열장에 전시해둔 예쁜 도자기 인형입니다. 움직이는 병풍,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택의 문이 닫히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꺼지면 박동석은 늙고 타락한 괴물이라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올해 60입니다. 그가 껄껄 웃을 때마다 셔츠 아래에 불룩 나온 배가 출렁거립니다. 그는 언제나 독한 술 냄새와 싸구려 시가 냄새를 풍기며 귀가하는데 가장 역겨운 것은 그의 옷깃에 묻어있는 젊은 여자들의 싸구려 달콤한 향수 냄새입니다. 그는 외도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권력 있는 남자라면 을의 뮤즈가 있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는 딸버린 여자아이들을 정치적 영감의 원천이라 부르며 조강지처인 저조차 망설이는 명품 가방을 그들에게는 돈을 물쓰듯 하며 사줍니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그는 저에게 가장 잔인한 냉대만을 줍니다. 저는 결혼 30주년 기념일 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와인색 실크 슬립을 입었으며 옛날에 그가 좋아했던 머스크 향수를 뿌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부부간의 작은 온기와 유대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온 그는
저를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먼지 쌓인 낡은 가구를 보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가 인상을 찌푸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가방을 의자에 던졌습니다. 늙었으면 일찍 잠이나 자지. 촛불에 꽃이라니 아주 주책이야. 저는 서러움을 억누르며 다가가 그의 재킷을 받아주려 했습니다. 제 손이 그의 어깨에 닿자마자 그는 마치 가시에 찔린 듯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 만지지 마. 술에 취해 혀 꼬인 소리로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몸에서는 파스 냄새랑 향 냄새밖에 안 나. 불이나 꺼. 당신 그 쭈글쭈글한 피부를 보니 있던 흥도 다 깨지네. 쭈글쭈글하다고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청춘을 바쳐 내조했던 남자를 바라보며 방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로 기어 올라가 등을 돌리고 눕더니 3초 만에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명을 최대한 밝게 켜고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실크 슬립을 벗어 던졌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55의 나이지만 그의 말처럼 쭈글쭈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요가와 헬스로 꾸준히 관리한 덕분에 제 몸은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허리는 잘록했고 골반은 풍만했으며 공들여 관리한 피부는 여전히 매끄럽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가슴 또한 처지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웠습니다. 성숙한 여인의 농있고 고혹적이며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수많은 남자가 제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 안달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저는 유통기한 지난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아내 여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그저 늙은 가정부, 돈 찍어내는 기계, 정치적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저는 옷을 다시 입고 욕실을 나왔습니다. 광활한 침실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헐떡거리는 남편의 펑퍼짐한 등에서 1미터나 떨어진 침대 모서리에 누웠습니다. 고독감이 밀려와 심장을 조였습니다. 선격을 갈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 나이의 욕망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갈망한 것은 살의 맞닿음이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지쳤을 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바라보며 당신 참 예쁘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고 제 맨 어깨를 스스로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이 속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미라나, 너는 이 냉대 속에서 늙어 죽을 셈이니.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바로 다음 날 아침 제게 그 대답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햇살과 바람의 향기를 지닌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한 대답이 제 인생에 걸어 들어와 이 숨막히는 유리 감옥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늙은 운전기사가 관절염 때문에 은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 새 기사를 뽑아야 했습니다. 경험 많은 중년 사내들의 두꺼운 이력서 더미 속에서 제 손은 문득 증명사진 한 장에 멈췄습니다. 맑고 강인한 눈동자를 가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면접은 햇살이 따가운 오후 저택의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파라솔 아래 앉아 얼그레이 티를 마시며 지루하게 두꺼운 이력서들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왔다 갔습니다. 대부분은 제 남편처럼 배가 나온 중년 사내들로 장관님들을 모셨던 운전 경력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제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힐끔거리는 겉멋든 젊은 놈들 뿐이었습니다. 다 치워버리고 소개소에 전화하려던 찰나 그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강준호입니다.
그 아이는 90도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앞에는 25살의 키가 크지만 투박하지 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검은색 정장 바지에 긴 소매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트에서 산 싸구려 셔츠였고 천은 거칠었으며 깃은 잦은 세탁으로 조금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아이가 입으니 그것은 순수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약간 꽉 끼는 셔츠는 단단한 가슴과 넓은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팔꿈치까지 깔끔하게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팔뚝을 따라 남성적인 푸른 힘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정원의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 아이의 향기를 제 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독한 샤넬 향수도 비싼 머스크 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누 냄새였습니다. 값싼 세탁 비누의 냄새. 청량하고 상쾌했으며 바삭하게 마른 햇살 냄새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의 짭조름한 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릴 정도로 깨끗한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대학 교정 빨랫줄에 걸려있던 흰 셔츠들, 삶이 아직 계산과 거짓으로 더러워지지 않았던 그 청춘의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돈 냄새와 위선으로 숨막히는 이 상류층 세상에서 그 아이의 향기는 죽어가던 제 폐에 주입되는 신선한 산소와 같았습니다. 왜 여기서 일하고 싶지? 저는 짐짓 차갑고 거리감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데. 귀빈을 모시는 운전 경력은 별로 없을 텐데. 준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티 없이 맑고 확고했으며 두려움이나 비굴함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사모님, 의원님을 모셔본 적은 없지만 제가 가장 안전한 운전기사라는 것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장담하지? 저는 누구보다 이 일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장수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월급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제 목숨을 부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뒷좌석에 앉은 분을 제 어머니처럼 안전하게 지킬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남편. 그 권력 있는 남자는 첩들에게 수십억을 뿌려대면서도 제가 피곤한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노동력을 팔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책임감과 사랑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바로 그것을 말입니다. 초봉은 시세보다 20% 더 주겠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를 위해 3개월치 급여를 가불해주지. 준호의 눈이 놀라서 커졌습니다. 그가 감사의 말을 쏟아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해하지 마.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난 그저 입 무겁고 운전 편하게 하는 기사가 필요할 뿐이야. 내일부터 출근해. 이름이 준호라고 했나? 네, 사모님. 됐어. 나가봐. 그가 다시 한번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가시 돋친 장미 울타리 뒤로 사라지는 그의 넓고 듬직한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늙고 지친 제 심장이 방금 박자를 놓쳤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미라나, 너는 그냥 저 아이의 사정이 딱해서 동정하는 거야. 엉뚱한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도덕적 장벽을 쓸어버릴 마음의 폭풍,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의 드라이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온 날부터 번쩍이는 검은 승용차는 갑자기 저만의 은밀한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감옥에서 저 행사로 저를 실어 나르는 움직이는 철창으로만 여겼던 그 차가 말입니다. 오직 저와 그 아이만이 존재하는 작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스파에 간다, 쇼핑하러 간다,
아니면 단순히 기분 전환 겸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은은한 비누 냄새가 감도는 공간에 앉아 아퓨리 너머로 그 아이의 넓은 어깨를 바라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달 뒤 연말 자선 모금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 밤은 재앙이었습니다. 제 남편 박 의원은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했습니다. 그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갓 입사한 눈웃음을 치는 22살짜리 여비서의 허리를 대놓고 감싸 안았습니다. 파티가 끝나자 그는 제게 차 키를 던지며 껄껄 웃었습니다. 당신 알아서 가. 나는 김 비서랑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비밀 회의를 해야 해서 말이야. 문 잠그고 먼저 자라고. 저는 화려한 호텔 로비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사르르는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위의 다른 사모님들은 남편의 부축을 받고 옷을 여미며 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박 의원의 아내인 저는 버려진 물건처럼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익숙한 검은 차 한 대가 표범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산으로 저를 완전히 가려주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흰 셔츠 한쪽 어깨를 적셨고 얇은 천 아래로 구릿빛 피부가 비쳤습니다. 타십시오, 사모님. 날이 찹니다. 그가 중저음의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며 커다란 손으로 제 팔꿈치를 받쳤습니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그 손길이 등골을 타고 전류처럼 흘러 치욕스러움으로 얼어붙은 제 몸을 녹였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녹초가 되어 있었고 와인 기운과 울분으로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철컥. 차 문이 닫히며 밖에 시끄럽고 가식적인 세상과 차단되었습니다. 차 안은 훈훈했고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이거 좀 드십시오, 사모님. 준호는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뒤로 돌려 제게 은색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따뜻한 꿀 생강차입니다. 그가 시선을 내리깔며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연회장에서 사모님이 레드와인을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 어머니가 이걸 마시면 두통도 덜하고 속도 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보온병을 받아 들었고 그 온기가 차가운 손바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꿀물이라니요. 누군가 저를 위해 해장물을 타준 게 얼마만입니까? 제 남편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퍼마시고 집에 와서 토해대면 누가 치우라고 그러냐며 짜증이나 냈을 겁니다.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꿀의 달콤함과 생강의 알싸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가슴속의 쓰라림을 달래주었습니다. 고마워, 준호군. 저는 감동으로 목이 메어잡게 중얼거렸습니다. 좀 쉬십시오, 사모님. 음악 소리는 줄이겠습니다. 그가 앞을 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언젠가 무심코 좋다고 말했던 그 곡을 그가 기억하고 저장해 둔 것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시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실눈을 뜨고 백미러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저를 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걱정과 관심, 그리고 안타까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안쓰러워하는 걸까요?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25살짜리 애송이가 이 고귀하신 사모님을 안쓰러워하는 겁니까? 준호군. 제가 불쑥 물어 침묵을 깼습니다. 왜 여자친구랑 데이트 안 해? 오늘 주말이잖아. 여자친구 없습니다. 그가 빗물에 젖은 도로를 주시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만남에 쏟을 시간 없습니다.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여자가 좋습니다. 깊이 있다고.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잔소리 심한 나 같은 아줌마들처럼 말이니.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백미러를 똑바로 응시했고 그의 눈길이 제 눈길과 마주쳤습니다. 불타오르듯 확고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늙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잔소리꾼도 아닙니다. 사모님은 아주 슬퍼 보이십니다. 아름답지만 고독한 슬픔입니다. 그 말은 화살처럼 날아와 제 마지막 방어막을 뚫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주름살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영혼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크게 뛰는지 그 아이에게 들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그의 비누 냄새와 꿀물의 온기, 그리고 그 낮은 목소리가 저를 포위해 와서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졌습니다. 이 차가 영원히 멈추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아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계속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저택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마치 제 짧은 자유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의 입처럼 열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그가 시동을 껐습니다. 공간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 강력한 자석 같은 끌림이 우리를 서로에게 당기고 있었고, 불씨 하나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일주일 뒤 운명의 고갯길에서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상안 지역의 자선사업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할 땐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몰아쳐 꼬불꼬불한 미시령 고갯길은 사나운 강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앞 유리를 맹렬하게 때렸습니다. 천둥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길 양쪽에 깎아지른 듯한 검은 절벽을 번쩍 비췄습니다. 갑자기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엔진이 쇳소리를 내며 굉음을 내더니 뚝 꺼져버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가고 어둠 속에서 비상등만이 노랗게 깜빡거렸습니다. 제기랄.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욕을 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우산을 챙겨 엔진을 점검하러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엔진이 꺼지면서 히터도 꺼져버려 저는 차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냉기가 문틈으로 새으며들기 시작했습니다. 15분 뒤 뒷좌석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호가 한기와 젖은 냄새를 몰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가 얼굴에 흐르는 빗물을 닦으며 헐떡거렸습니다. 라디에이터가 터졌습니다. 여기는 전화도 안 터져서 구조 요청도 못합니다. 내일 아침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좌석의 좁은 공간에서 준호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의 흰 셔츠는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투명하게 비쳤습니다. 희미한 실내등 아래로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들썩이는 탄탄한 가슴 근육과 건강한 구릿빛 피부. 그리고 빗방울이 목을 타고 셔츠 깊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기이한 열기가 아랫배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해 밖의 추위와는 정반대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모님, 너무 떠십니다. 준호가 눈치챘습니다. 그는 엔진을 보러 가기 전 조수석에 벗어두었던 재킷을 급히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옷을 덮어주려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얼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뺨에 닿았고 바카 향과 익숙한 비누 냄새, 그리고 비에 젖은 남자의 진한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벼랑처럼 깊고 검은 그의 눈동자가 떨리는 제 입술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찰나의 순간, 늘 품위를 지키던 사모님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차갑게 젖은 그의 뺨을 살짝 만졌습니다. 제 손가락이 각진 턱선을 스치고 턱 끝에 맺힌 빗방울을 닦아냈습니다. 준호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거칠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제 손바닥을 젖은 셔츠 아래서 쿵쾅거리는 자신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강하고 급하게, 마치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느껴지십니까? 그의 쉰 목소리가 가슴을 울려 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백미러로 당신을 볼 때마다 이렇게 뜁니다. 준호군, 난 늙었어. 저는 남편의 저주를 떠올리며 힘없이 저항했습니다. 난 유통기한 지난 여자야. 입 다물어요. 그가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제 말을 잘랐습니다. 누가 당신더러 늙었다고 합니까? 누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합니까? 제 눈에 당신은 제가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답고 섹시한 여자입니다. 그가 존댓말을 버렸습니다. 저를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25살짜리 입에서 나온 당신이라는 말은 건방지게 들려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말은 저를 지켜주고 저를 달콤하게 소유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키스는 밖에 폭풍우처럼 몰아쳤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었습니다. 빗물 때문에 차가웠지만 억눌린 갈증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는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성스러운 유물에 입 맞추는 신도처럼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게 음미하다가 이내 격정적이고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신음을 내며 그의 목을 감싸 안고 끌어당겼습니다. 제 안의 얼음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여자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귀한 의원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고 만지고 싶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여자 미란일 뿐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울부짖고 뿌연 습기가 차창을 뒤덮은 좁은 차 안에서 우리의 몸은 엉켰습니다. 그날 밤 미시령 고갯길에서 저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꼈으니까요. 행복은 짧았습니다. 고갯길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거실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꽃꽂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뜬 기분으로 꽃을 꽂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박살날듯 열렸습니다. 박 의원이 시뻘건 얼굴로 들어와 노란색 서류 봉투를 찻상에 내던졌습니다. 크리스털 화병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환양년아. 네가 무슨 더러운 짓을 했는지 좀 봐라.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비 오던 그날 밤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고장난 차. 뒤로 몸을 넘기는 준호. 그리고 가장 선명한 습기찬 차창 너머로 키스하는 우리 두 사람. 그는 저를 감시하려고 사설 탐정을 붙여놨던 것입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내연녀를 들이기 위해 저를 쫓아내기 전 제가 재산을 빼돌릴까봐 감시했던 것입니다. 고상한 사모님인 척하더니 그가 비웃으며 다가와 제 머리채를 뒤로 획 젖혔습니다. 알고 보니 굶주린 암캐였군. 제비새끼를 키워? 그것도 내 운전기사를? 더러운 년. 쪽팔린 줄 알아야지. 당신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기 사인해. 그가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빈손으로 나가
재산 분할 청구권 다 포기해. 사인하면 덮어주지. 네, 마지막 체면은 살려줄게. 하지만 거부하면 그가 씩씩거렸습니다. 내일 아침 이 사진들이 모든 신문 한 면에 실릴 거야. 제목은 박 의원 부인, 아들벌 운전기사와 불륜. 내 명예는 끝장나는 거야. 그리고 그 건방진 놈은 내가 연상녀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 나라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매장시켜버리겠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명예 따위 잃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아이는 너무 어립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창창한 앞길을 제 나약함 때문에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제가 힘없이 팔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사인할게. 대신 약속해. 그 아이는 건드리지 마. 좋아. 똑똑하네. 그가 승리감에 취해 웃었습니다. 당장 놈을 불러 내 앞에서 해고해. 그 감동적인 이별 장면을 좀 봐야겠으니까. 그가 준호를 호출했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들어와 엉망이 된 현장을 보았습니다. 깨진 꽃병, 헝클어진 제 머리, 그리고 탁자 위의 사진들. 그는 단박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고 주먹을 꽉 쥐며 남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멈춰.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잔인해져야 했습니다. 그를 떠나보내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악역을 맡아야 했습니다. 너 해고야, 강준호. 심장이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저는 최대한 차갑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월급 챙겨서 나가. 나 그냥 심심풀이로 즐긴 거야. 내가 너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 우린 급이 달라. 준호는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상처와 실망으로 가득 찬 검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열하게 웃고 있는 박 의원을 보았습니다. 사모님, 진심이십니까? 목이 맨 소리로 그가 물었습니다. 진심이야.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물러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가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를 지켰지만 제 심장도 2번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준호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한 가난뱅이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퇴장은 무시무시한 방역을 위한 도움닫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3일 뒤, 운명의 밤. 밖의 폭풍우는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었고 이는 마치 이 저택 안에서 몰아치고 있는 태풍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 무거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이혼 서류와 차가운 몽블랑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 변호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옆에 서서 맨 아래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사모님,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서명 후 24시간 안에 개인 물품을 챙겨서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박 의원은 맞은편에 앉아 위스키 잔을 흔들며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거대한 시가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승리감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빨리 사인해. 민기적거리지 말고. 내 애인이 저녁 먹자고 기다리잖아. 내 뮤즈를 맞이하려면 이 난장판을 빨리 치워야 한다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에게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서명 하나로 사모님으로서의 제 인생이 끝장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빈털터리가 되고 집도 없고
이름도 없는 여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펜촉을 종이에 댔습니다. 쾅. 육중한 서재문이 밖에서 세게 밀려 열리며 벽에 부딪혀 굉음을 냈습니다. 찬바람이 몰아쳐 책상 위에 이혼 서류가 바닥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리 모두 놀라서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두운 문틀 사이에 키 큰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긴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굽신거리고 순한 운전기사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싸구려 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델처럼 딱 떨어지는 맞춤 검은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에 빠진 따뜻한 눈빛이 아니라 날카롭고 잔인하며 위압적이었습니다. 너? 박 의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 건방진 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경비원 어딨어? 왜 이놈을 들여보냈어? 준호가 방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두굽이 마룻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느리고 묵직하게 박 의원의 고함을 덮어버렸습니다. 당신 경비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가 평온하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도 앉으시죠. 연극은 끝났으니까. 뭐라고? 너 누구야? 박 의원이 더듬거리며 이 젊은이에게서 풍기는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준호는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보더니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쫙! 종이 찢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준호군. 제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서 가. 이 사람이 자네를 감옥에 보낼 거야.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미란 사모님. 당신은 여전히 너무 순진하군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병든 어머니 치료비 벌려고 일하는 가난한 운전기사? 그가 피식 웃더니 박 의원의 얼굴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나를 똑똑히 봐, 박동석. 낯이 익지 않나? 10년 전 네가 비열한 수작으로 뇌물 누명을 씌워 한 가족을 풍비박산내고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다리에서 투신하게 만든 그 사람. 기억 안 나? 박 의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술진열장에 부딪혔습니다. 너 최상민 아들이냐? 정답. 준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본명은 최준호다. 강준호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도 심장병 따위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억울해서 화병으로 돌아가셨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준호가 저에게 접근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치밀하게 계산된 복수극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하고 운전을 배우고 이 집에 들어오려고 굴욕을 참는 법을 배웠지.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내 목표는 처음부터 간단했어. 미란 사모님, 당신의 비밀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유일한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 당신을 유혹해서 금고를 열게 하고 내 놈의 비리 장부와 변태 같은 성관계 비디오를 꺼내 감옥에 쳐넣는 거였지. 우리 가족이 겪은 지옥을 똑같이 맛보게 해주려고.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정한 행동들, 따뜻한 꿀물, 고갯길에서의 뜨거운 키스, 그 모든 게 연극이었나요?
저는 그저 그의 복수라는 체스판 위에 말 하나에 불과했나요? 나쁜 자식. 제가 흐느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날 속였어. 날 이용했어. 준호가 획 돌아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있던 차가운 가면이 금이 가득 깨졌습니다. 그의 눈에 극심한 고통과 번뇌가 스쳤습니다. 맞아. 속이려고 했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용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 완벽한 계획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알아? 그가 다가와 제 저항을 무시하고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는 거야. 차창 뒤에서 그렇게 많이 울 줄 몰랐어. 그리고 젠장, 내가 당신의 그 슬픔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눈 깊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을 다 태워버리려고 왔어. 그런데 들어와 보니 안에 얼어 죽어가는 여자가 있었어. 그리고 난 더 이상 불을 지르는 방화범 노릇을 못하겠어. 그가 저를 놓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검은색 USB를 꺼냈습니다. 바까놈. 그가 벌벌 떨고 있는 남편에게 돌아섰습니다. 내가 사모님을 이용해서 금고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나? 필요 없어졌어. 내 해킹 실력에다 지난 3개월 동안 내 운전기사 노릇하면서 모은 정보들, 차 안에서의 통화 내용, 네가 갔던 장소들. 그걸로 충분해. 그가 USB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뇌물 리스트, 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 증거까지 싹 다 들어있어. 10분 전에 검찰청이랑 방송국에 사본 보냈어. 지금쯤 속보 자막 뜨고 있을걸. 너 이 새끼가. 박 의원이 고함을 지르며 USB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젊고 무술 유단자인 준호는 가볍게 팔을 쳐내고 배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뚱뚱한 남자는 바닥에 뒹굴며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끝났어, 박동석.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 차가운 손을 잡고 USB를 손바닥에 쥐어주며 꽉 닫아주었습니다. 사모님. 그의 목소리가 그 비 오는 밤처럼 다시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건 제 선물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 복수 같은 거 안 합니다. 당신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거 쓰세요. 준호가 간절한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빈손으로 이혼하지 마세요. 이걸로 저놈을 감옥에 보내세요. 놈이 구속되면 전 재산이 동결되겠지만 합법적인 아내이자 내부 고발자인 당신은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지 않아도 돼요. 저는 손에 든 USB를 보고 담장을 넘느라 긁힌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에 보냈다면서 왜 나한테 줘? 너 혼자 영웅이 될 수도 있잖아. 준호가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남편 바람나서 버림받은 여자라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범죄를 폭로한 용감한 여성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당신을 동정이 아닌 존경의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그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그 불륜 사진들, 제가 탐정 컴퓨터 해킹해서 싹 지웠습니다. 우리 사이 일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당신은 깨끗합니다. 어디가? 그가 문 쪽으로 돌아서자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가야 합니다.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상황만 복잡해져요. 당신이 원수의 아들과 내통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준호. 가지마. 제가 달려가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난 깨끗한 거 필요 없어. 네가 필요해. 그가 멈춰 서서 제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제 이매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별의 키스였습니다. 당신은 여왕처럼 살 자격이 있어, 미란. 그리고 난 이제 복수기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찾을 시간이 필요해.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당신의 미소를 보기 위해 내 10년 계획을 다 바쳤으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밤빛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큰 뒷모습이 하얀 빗줄기 속으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가 처음 왔을 때처럼 갑작스럽고 신비롭게. 저는 USB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고 제 눈물과 섞였습니다. 이번에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끙끙거리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다가가서 승자의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들었지, 박동석 의원. 제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게임은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리고 이번엔 핸들을 내가 잡았어. 1년 후. 서울은 여전히 시끄럽고 분주하지만 제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박 의원은 뇌물수수와 성범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이자 정의의 여신이라며 언론의 찬사를 받은 용감한 여성이 바로 저, 김미란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의원 사모님이 아닙니다. 저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이혼 소송으로 되찾은 재산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저택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칙칙한 커튼을 걷어내고 햇살이 잘 드는 하얀 커튼으로 바꿨습니다. 정원 가득 장미를 심었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꾸며낸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유가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도 비가 옵니다. 저는 고급 승용차에 앉아 있지만 이번에는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기사는 두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게 좋으니까요. 신호 대기 중에 길 건너편을 보았습니다. 버스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버스 옆면에 배낭여행 광고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포스터 구석, 아프리카 오지에서 학교를 짓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작은 사진 속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흰 티셔츠를 입고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린 피부를 한 청년이 흑인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삶, 증오가 아닌 헌신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초대장들 사이에 우표도 없는 엽서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보낸 곳은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비갠 뒤 끝없이 뻗은 길과 저 멀리 무지개가 떠 있는 사진뿐이었습니다. 뒷면에는 또박또박 쓴 송을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 수리 끝났습니다. 라디에이터 물 가득 채웠고요. 앞길이 아주 좋습니다. 계속 달리십시오, 나의 여왕님. 저는 엽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옛날의 상쾌한 비누 냄새가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청년. 그 비 오는 밤, 나를 깨워줘서 고마워. 저는 엽서를 서랍에 넣고 붉은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